옛날에는 조금 건전한 기준도 있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돈으로 서열을 매긴다 그럴까요? 이러면서 서열이 쫙 매겨지다 보니까 네. 각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서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독일 책방 인사이드 저자와의 대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의 그 마음을 제일 잘 만져주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옛 것의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시면서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 김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예. 책을 쓰셨어요. 네.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맞는데 되게 가슴 아프다. 특별히 이제 책 초반에 집중적으로 다뤘던 게 이제 한국에서 속수무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살자 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어떤 현주소와 상당히 상당한 부분의 귀결이 자꾸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네. 너무 안타깝게 다가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더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자살은 약간 늦게 반영되거든요. 네.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때 자살자가 늘지 않습니다. 네네. 끝나고 1년, 2년 지나서 증가하기 시작하죠. 네네네. 그래서 뭐 그 지난 시기, 지난 정부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문제는 추세겠죠. 그러니까요.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네네. 꾸준하게.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정말 살기 힘들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살을 택한다는 건 네, 아니 20대 남성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네, 높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경제를 다루던 채널이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젊은 남성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뭔가 좀 꺾이고 날개가 꺾이고 막막할 것 같은 느낌의 네, 그런 네.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네, 들거든요. 제가 그걸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거기에 오해순 가족이 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 남편인 양관식이 잘려요. 악질 선장한테. 네. 해고를 당해서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니까 뭐 하루 벌어 하루 먹던 그런 상황인데 해고가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취업이 안 됩니다. No. 그러니까 이 뭐 그야말로 쌀이 떨어지는 거죠. 그 쌀독을 보면 이제 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새 식구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쌀독을 열어보면 네. 하루치 식량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어디서 생겼지? 밥을 해먹고 다음날 열어보면 또 하루치가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드라마에서 누가 주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네. 새들아 살던 주인집 노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밤마다 가서 하루씩 넣어주는 거예요. 젊은 이 일가족이 죽을까봐. 네네. 그렇게 해서 버텨내면서 결국에는 그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이 나옵니다. 네네. 저는 그게 과거의 생존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생존 불안은 공동체 속에서 네. 이웃들 속에서 네. 같이 겪는 불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집단적 생존 불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주 벼랑 끝에 처한다. 한다. 정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 네. 이웃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네. 뭐 그 노부부도 부자가 아니거든요. 가난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쌀 대주고 또 이웃들이 와서 어렵다 그러면 막 도와주고 뭐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라도 지지해주고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버텨냅니다. 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이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 부부가 만약에 오늘날처럼 옛날에 송파 세모녀 사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딱 생각나죠. 오늘날이었다면 주인집하고도 소원할 거고 뭐 이 사람이 취직이 안 돼서 월세를 못 내면 주인집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나가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웃이 없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고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가족이 겪는 생존 불안은 이 일가족이 다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 가족 동반 자살 같은 거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이 가족도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이었다면 네. 그야말로 일가족 동반 자살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저는 생존 불안을 고립적 생존 불안이라 부릅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없는 속에서 네. 자기 혼자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
근데 이게 위기에 닥쳤다.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돌아가고 싶어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다기보다도 사람들 간에 뭔가 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관계. 예, 그게 다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의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많이 가난했지만 네. 관계는 더 좋았습니다. 인간관계는. 공동체도 더 튼튼했고. 네. 근데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네. 개인 간 경쟁이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이 다 개인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가 이제 공동체가 거의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청년들이 직장에서 잘리면 시골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고향집에. 그러면 친구들이 막걸리 사주고 막 힘내라 그러고 나 안 되면 내려와서 같이 농사 짓자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네. 청년들이. 그러니까 잘리면 혼자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방 안에 앉아서. 네. 근데 한 장 쓰고 두 장 쓰고 세 장 쓰고 해도 취업이 안 돼. 그러면 어느 순간 이거에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의 이제 절망감 같은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당장 뭐 돈이 있냐 없냐 뭐 사실 정말 죽게 생겼으면 네. 뭐 요즘에는 민원 처리해 주는 곳이 그 주민센터 네. 네. 이런 데 가서 신청하면 밥은 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살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음. 너무 구차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비참을 느낄까요? 왜냐하면 고립돼서 혼자 인간 이하의 삶을 산다고 느끼는데 그것도 자기만 그렇다고 느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웃집에 젓가락 쓰고 수저가 몇 개인지 알고 살았단 말이죠. 아니 저도 생각나는데 진짜 못 살았는데 네, 가서 밥은 줬어요. 맞습니다. 가면 밥을 줘. 네, 어. 어려워도 이웃들 간의 그 정으로. 심지어 옆집 시골에 한 달 동안 놀러 갔던 기억도 있어요. 네, 네. 옆집에 시골을 제가 옆집에 있는 애가 한 달 동안 놀러 갔어. 저희 집에 한 달 묵은 친구 있습니다. 와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황당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죠. 네,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가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이 잘렸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다 잘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필요하다면 애도 봐주고 밥도 네. 주고 그럽니다.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해고당했다 그러면 이웃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혼자 자기 혼자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뭐 SNS 보고 TV 보면 어때요? 다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같이 가난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나 혼자 완전히 루저가 됐다. 무너졌다. 그 사실은 그 시대적인 선상으로만 보면 일직 선상으로 보면 지금 되게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옛날에 그냥 중산층 정도 수준 내외의 네, 네.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떤 심정적으로 전락을 한 이유는 결국은 나보다 남이 더 나은 것 같아 하는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고립돼 있다는 거죠. 네, 고립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네, 그렇게 됐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책에서도 그 비교를 굉장히 많이 네.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비교할까요? 우선 한국 사람들은 네.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 제가 그 책도 따로 쓴 게 있는데 그렇죠. 한국인에게는 우리가 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네. 굉장히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서 뒤처지거나 배제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한국 사람. 전 세계적으로. 어. 외국인들은 원래 혼자 사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뭐 남들이야 그러든 말든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한테 배제당하고 그룹에서 처지고 이러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네. 공동체에서 직계한 배제당하는 것이 최대의 공포죠. 아. 자, 이런 조건에서 공동체는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한국인의 중산층의 삶의 기준 이걸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자기는. 아, 그럼 뭐이 자살률 없애려면 우리 SNS 없애요. 그러니까 한국 맞아요. 사회 극단적인 얘기지만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TV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대충 이 정도가 중산층의 삶이라는 게 그림이 있지 아, 않습니까? 되게 삐까뻔쩍하죠 사실상. 네. 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못 살면 음. 이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느낌을 받는 거죠. 그 어떤 친구 젊은 친구가 그런 표현도 썼어요. 엘리베이터 탈라는데 자기만 못하는 느낌. 다 탔는데 네. 그럴 때 이제 너무 죽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예. 한국 사회에 살 때. 네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좀 나을 텐데 저 그걸 느낄 수도 없어요. 혼자니까. 사실은 대부분 많이 그럴 텐데. 대부분 그런데. 네, 실제로는 많이 그럴 거라고 분명히. 그 옛날에는 대부분 그랬는데 대부분 네. 다 그렇다는 걸 아니까 네. 좀 난데 그 또 서로 그런 사람끼리 위로도 해주고 네네. 격려도 해주니까 근데 요즘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배제당했다고 느끼니까
그게 무서워서 네. 계속 한국 사회의 중산층의 삶 같은 거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자기를 거의 따라가고 있는지 못 따라가고 그러고 있는지. 보니까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조금 격한 표현이긴 한데 저도 좀 싫어하는 컨텐츠들이 뭐냐면 나 얼마 벌어서 얼마 어떻게 돼서 좀 그거 일종의 뭐 네, 성공 포르노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꾸 그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네,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그게. 거 볼 때 실패한 사람은 박탈감 느끼고 네. 좌절감 느끼고 음, 무가치감 느끼고 네. 그게 혼자 그런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살아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송파세 모녀도 쌀값이 아예 없어서 자살한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현금이 좀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현금이 있었지만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느낌. 즉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그야말로 밑바닥의 삶이니까 네네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네. 끊자 목숨을 끊자 이런 이제 극단적 판단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90년대를 거치면서 고립적 생존 불안도 심화됐지만 또 하나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 개인 간 경쟁이 위주가 되면서 네.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됐지 않습니까? 네. 90년대 전에 후로 90년대 이전까지는 집단 간 경쟁 사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사회가 다 그래요. 네. 집단 간 경쟁이 기본인데 신자유주의의 모토는 개인 간 경쟁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네. 개인 간 경쟁으로 다 넘어오죠. 근데 이 개인 간 경쟁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 간 불평등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집단 간 경쟁이었기 때문에 개인 간 불평등이 없습니다. 별로. 네네. 운동회 같은 정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운동회 같은 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집단 간 격차가 안 벌어집니다. 별로. 소득 격차가. 네. 그 이유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청백전을 하는데 청팀의 상은 뭐 아이패드 그리고 이제 백팀의 상은 연필 한 자루 이랬을 때 만약에 졌어요. 진 팀이 백팀이라고 쳐요. 이 사람들이 연필 한 자루 받고 만족하겠어요? 그렇죠. 학교 점령합니다. 점거합니다. 바로 점거하고선 농성하죠. 네네. 이거 불공평한 분배다. 그러니까 이때는 격차를 많이 못 벌려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 운동회 생각해 보면 상품이 1, 2등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렇죠. 하나는 공책이고 하나는 연필인데. 맞아 그런 식이에요. 이거 받는다 저거 받으나 뭐 큰 차이 안 나는 식의 네. 분배를 하죠. 또 뭐 예를 들면 전라도와 경상도를 집단 간 경쟁을 시켜놓고 뭐 전라도는 500만 원 여기는 10만 원 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네. 경상도가 난리가 나죠. 네. 이건 사회 문제가 됩니다. 네네. 따라서 집단 간 경쟁 시대에는 차이를 많이 못 벌려요. 네. 그러니까 집단 간 관계도 좋아요. 일반 그 집단 내 관계도 좋지만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 파괴가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개인 간 경쟁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격차를 벌려도 돼요. 왜냐? 각 개인이 고립돼 있기 때문에 집단적 저항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운동회를 열어가지고 네. 개인 간 경쟁을 시켜버리고 1등한테는 1억 원, 네. 나머지는 안 줘. 아니면 연필 한 자로. 그래도 거기 항의를 못 해요. 각 개인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합이 안 되니까. 네. 이걸 이용해서 개인 간 경쟁 시대부터는 개인 간 격차를 계속 벌립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단 내에서 격차가 거의 없었고 집단 간 격차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았지만 개인 간 경쟁 시대에 들어가면 개인 간 격차가 계속 생기면서 소위 개인 서열이 생깁니다. 네네. 개인 간 서열.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만나면 사실상 서열 따지는 문화가 있어요. 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또 옛날부터 저것도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걸 되게 높게 쳐주는 문화도 있어요. 있었죠. 예, 성실했던. 예, 예, 예. 근데 능력주의가 또 중심이 되고 네. 성공한 사람을 치는 세상이 되면서 이제는 돈 많고 출세한 사람을 서열로 쭉 맞아, 매겨주면서 맞아. 이제 서열이 조금 뭐 바뀌었죠. 기준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예, 예, 옛날에는 조금 건전한 기준도 있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돈으로 서열을 매긴다 그럴까요? 이러면서 서열이 쫙 매겨지다 보니까 네. 각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서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벌써 서열 따집니다. 맞아요. 되게 동창회 같은 데 가 보면 꼭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네. 동창은 뭐 어렸을 때 동창들인데 네. 좋은 옷 입고 나오려고 하고 하는 게 가끔 포착되거든요. 네. 가끔. 그게 심한 동창회도 있고 좀 덜한 데도 네, 있고 하지만 네, 네. 사람들이 그걸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하죠. 그러니까
개인 간 관계가 서열 경쟁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네. 생존 경쟁도 생존 경쟁이지만 서열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옛날에 이제 간디가 이제 주창했던 게 마을이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 마을이 희망인 것 같긴 한데 마을을 다시 복원한다? 안 될 것 같은데. 그 마을의 복원이 그냥은 안 되죠. 절대 네, 지금 네. 상태에서 네. 잘 지내봐라 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문화가 달라진 게 그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친구 집 가는 건 예사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동료 집에 거의 다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세대는 그 예를 들어 부장님 집에 가서 한 번 잔 경험은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세대는 조금 저희가 위니까 직장 다니면 그 직장 동료 집은 다 가봅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 모든 행사도 집에서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비교를 안 했어요. 네. 직장 동료끼리는. 그러니까 가봤을 때 조금 잘 산다. 그러면 막 비교해서 나랑 야 사회일이 나보다 높네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네. 그 비교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초대를 안 하죠. 네. 집에 안 갑니다. 서로 공개도 안 하고 그러고 점점 자기를 숨기고 이런 식으로 개인 간 서열 의식이 싹 트면서 서열 관계가 형성되자 한국 사회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생기는 거죠. 제가 존중 불안이라고 그리고 표현합니다. 한국 사람 그 굉장히 심한 거죠.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심하죠. 아 굉장히 심해요.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평등하게 사는 걸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라 거기서 자기가 아래로 꺼지고 존중을 못 받고 무시를 당한다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평등 지수도 네. 평등에 대한 그 요구 수준도 세계 최고 아, 수준이라는 그래요? 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럴 것 같아. 우리나라가 네. 다른 거에 비해도 평등에 대한 욕구가 네, 많이 강한 것 같아요. 평등 정의가 네. 북유럽보다 높아요. 조사를 해보면. 북유럽보다 네, 그러니까, 괴롭네 그러면. 그러니까 북유럽은 네.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는 국가란 말이죠. 네. 공동체 의식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나 평등에 대한 요구 수준 한국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서 부조리를 겪겠습니까? 그러네요. 아 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이웃처럼 잘 지내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 밖에만 나가면 서열이 쫙 있어가지고 아 근데 왜 한국은 이렇게 공평과 그 평등에 네. 대한 음, 그 생각이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원래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원래 강했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한국인이 얘기하는 우리성입니다. 우리주의. 음, 한국인들은 5,000년 넘게 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어, 근데 우리라는 공동체는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평등이 없으면 깨지죠. 네, 네. 뭐 사실 노예주와 노예 사이에 우리가 형성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세요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 도덕책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품앗이라든가 두레라든가 네. 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말마다 조직화되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튀는 거 그래서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리고 부자에 대한 인식도 그래서 나쁜 것 같아요. 안 좋죠. 예, 왜냐하면 네. 자기 걸 더 챙기는 거거든. 네, 그 맞습니다. 마을 똑같은 자원이 뻔한 마을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 남의 거를 네. 내 거를 하나 안 내고 더 챙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인식도 이상하게 네. 안 좋은 것 같고 미국처럼 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신화적으로 여긴다거나. 그건 최근의 일이죠. 예, 네. 그거보다는 쟤 뭐 딴 거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향도 네. 있고. 심지어 저는 네. 그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도 그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마을 공동체가 있다. 뭐 사촌도 있고 뭐 고모 삼촌 막 섞여 사는데 옛날엔 그렇게 한 동네에서 친친척이 살았죠. 이 사촌이 땅을 샀다는 얘기는 얘 혼자 부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관계가 깨져요. 평등 관계가 깨지고 우리 관계도 훼손됩니다. 한국인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럼 그게 농업 사회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농업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른 나라도 농업을 하는 나라 많지만 그러니까요. 우리만큼 강한 이 우리성을 가진 민족은 없는데 네. 저는 5,000년 동안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왔고 네. 특히 고려 이후에 내전이 없는 상태에서 아, 네. 국민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적어도 지배층이 아닌 국민들은 백성들은 우리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 컸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이 사실은 해계문을 지금 극소수의 엘리트 사대부들 빼고는 다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농업을 되게 중시했으니까 네. 농업 중산층 공동체가 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말씀 그리고 들어보니까. 중앙집권적 통치를 예. 했다는 것도 커요. 그러니까 고려든 조선이든 예, 뭐 그렇죠. 조선이 더 그랬고 그렇죠. 일본하고 그게 가장 극명한 차이인 거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통일이 안 됐습니다. 네. 사실상. 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영주가 다 다스렸어요. 지역을.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경상남도 영주, 경상북도 영주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사무라이 집단이 있고 네. 그 밑에 백성들이 있는 거죠. 네. 전쟁을 합니다. 네. 맨날. 그러니까 유럽도 비슷하죠. 음. 기사들을 키워서 영주끼리 전쟁하죠. 사실 사병끼리의 싸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뭐 왕이 아니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예, 국가의 군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 지역 영주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경상남도와 북도 백성들이 맨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동원돼서 병사로 네. 공격당하고 상대 네. 쪽에. 네. 그러니까 이게 내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국은 고려 이후엔 내전이 없어요. 그러네요. 일본은 상시 내전 상황이네. 아예 일상 내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 공동체 의식이 큰 쪽으로 강화 발전되기가 힘들어요. 큰 규모로. 그러니까 마을 단위 정도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700년 사무라이 역사를 감안해서 세상을 봐야 맞습니다. 그 나라가 읽힌다. 칼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예, 칼이 지배하는 나라.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단합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한국은 백성들끼리는 그야말로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경상도 아니 경북이든 아니 저쪽 한경도든 어디든지 사이좋게 지내는 기본적으로 백성들끼리는 장기적인 중앙 집권 체제. 네 그렇습니다. 예. 1000년 넘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한 우리성이 확보가 되면서 한국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아주 잘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기야 뭐 집권 세력과 사대부 몇몇 빼고는 그렇죠. 큰 차이가 상업도 발달을 많이 안 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 상업이 발달했으면 거기서 이제 부호들이 나타나면서 맞습니다. 뭔가 좀 격차가 생기고 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사실 상하농공상이라고 하면서 네 상업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 세력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었던 거죠. 사실 그렇죠. 거기서 세력이 제일 유럽도 보면 그런 데서 세력이 자본주의가 나오는데 거기서 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선 시대만 해도 무전여행이 가능한 나라야 대한민국 조선이. 그러니까 개나리 벗집 하나 걸머지고 전국을 다닐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 집이나 가서 두들기면 재워주고 밥 주고 그게 이제 뭐 꼭 부잣집 가난집 차이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못된 놈은 안 주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풍습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열어주고 들어오면 밥 주고 그러네요. 재워주고. 그리고 도둑도 많진 않았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말씀 듣다 보니까 뭐 훔쳐갈 것도 없지만 그 옛날 그 추운 산에 가면 뭐 먹을 게 네네, 있겠어요. 맞습니다. 산적할 정도면 진짜 힘든 거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덜한 나라죠. 예. 그러니까 김정호 같은 분이 뭐 그야말로 개나리 벗집 하나 짊어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도 그린 거 아닙니까? 네. 외국은 그렇게 여행하면 죽어요. 재워주질 않아서 죽고 밥을 안 줘서 죽고 네. 그다음에 산적 만나 죽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없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도 네. 경계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경계심 별로 없어요. 네. 일단 사람을 좋아합니다. 음. 이게 공동체 덕분이겠죠.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네. 우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예. 집단에서 나 혼자 밑으로 쳐져가지고 뭐 아랫사람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이거는 한국인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긴 뭐 동네에 한 명씩 바보가 있잖아요. 네. 마을마다. 네. 마을마다 바보는 한두 명씩 꼭 있는데 네. 그걸 케어하면서 살았죠. 사는 그런 구조가 맞습니다. 되어 있었잖아요. 네. 7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농촌에서 회의하면 그 바보를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진짜로?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마을 얘기. 그리고 회의를 하면 이제 물을 대야 되는데 저수지에서 그 물을 대는 순서를 정하는데 네. 1순위가 고아라든가 어려운 집부터 그리고 제일 뒷순위가 힘센 청년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물을 대주고 그다음에 또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고아가 생기면 누가 키울 것이냐 네. 그런 걸 협의해서 마을에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다 같이 굶었지만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한 명만 굶어 죽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기야 제가 이제 시골 살거든요.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게 안 좋은 측면은 간섭을 많이 하고. 요즘은 뭐 그렇진 않은데 네. 처음에 했을 때 저희가 좀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막 뭐라 그러는데 이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네. 지저분한 집 보면 제가 화가 나. 네네네. 쟤는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동네 다 망쳐놓네. 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쭉 살아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네네. 그게 거의 한 80년대까지도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화목한 마을 공동체 또는 뭐 직장 공동체, 네. 학교 공동체 이런 것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네네. 한국 사람들 성향이 그러니까. 네.
근데 90년대 들어서 이게 다 깨지는 거죠, 완전히. 다 깨지고 각 개인이 그야말로 위아래를 정해서 갑질을 하고 막 성희롱하고 또 잘난 체하고 이런 사회가 되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죽으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비교를 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네. 이 강박감 같은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뭐 사실 인간성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저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요한 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징어 게임을 강요했기 때문에 네. 생긴 문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 정의라는 것도 희소해졌고 정의가 희소해지니까 공정, 으로 바뀌었다. 예, 공정이 주요한 화두가 됐고 네. 특별히 남성 청년들 사이에 이 공정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거의 기계적이고 절대적 공정 네. 이걸 얘기한다고 책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정의가 집단주의적 정의라고 한다면 네. 공정은 개인주의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원을 분배하고 또 어떤 식으로 사회를 운영해야 다들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담론이 형성됐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정의죠. 근데 90년대 이후에는 공동체가 딱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사회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관심이 있더라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느껴요. 네. 혼자 고립돼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두냐. 자, 내가 여기서 경쟁을 통해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네. 서열 상승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리하게 규칙이 적용되면 난 죽는다. 네. 서열 상승 못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공정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정은 결국 개인 간 경쟁에서의 공정한 규칙이나 절차의 적용을 얘기합니다. 네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거대 정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 간 관계에서의 정의 네. 또는 개인주의적 정의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네. 제가 책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오징어 게임 1탄은 그야말로 승자독식의 싸움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성기훈이라는 주인공이 456호인가를 받고 이겼어요. 1등을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네. 이 오징어 게임은 부정의한 게임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성기훈이 오징어 게임에 다시 참여를 합니다. 시즌 2에서 네. 이거 깨야 된다. 네. 오징어 게임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게 사회정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기훈이 게임에 참여해서 오징어 게임을 폐지하자고 얘기하니까 사회정의를 호소한 거죠. 호응이 별로 없어요. 네. 아주 극소수만 호응하죠. 그래서 성기훈이 결국에는 다 죽고 동료가 성기훈만 살아남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게임이 진행되면서 계속 진행되면서 임산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성이 출산하고 죽습니다. 네. 게임 과정에서. 그러자 주최 측에서 이 아기한테 가난 아기한테 참가자 자격을 부여해요.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이 참가자 남은 사람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키듯이 들고 일어나죠. 불공정하다. 네. 네. 야, 우리는 여태까지 엄청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 애가 한 게 뭐 있냐? 왜 걔가 우리랑 지금 시합을 하냐? 그치. 불공정하다. 네, 거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기훈이 주장한 사회정의, 오징어 게임 타파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자기들이 게임을 해서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게임 규칙을 불공정하게 운영한다? 이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네. 이게 공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젊은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의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안에 참여했을 때 불공정한 규칙 적용 이것만큼은 맞겠다. 네. 안 그러면 나한테 불리하니까. 그래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이익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나의 이익을 지키는 게. 큰 틀에서는 내 이익은 산산이 부서져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눈앞에 있는 거는 내가 챙겨야 되겠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결과도 한 명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각자 공정을 주장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그 정의는 실현될 수 있느냐.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죽어요. 마지막에. 한 명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정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정은 개인주의 시대, 네. 그야말로 개인 간 경쟁 시대, 개인 간 서열 경쟁의 시대에 부합되는 네.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할 수 없죠. 네. 그리고 20대 청년들의 그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네. 20대 청년들이 페미니즘에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태어나서 여지까지 네. 청년이 될 때까지 여성이 불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네. 근데 왜 우리한테 군대도 가라 그러고 우리만 군대 가라 그러고
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저쪽한테 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면 이제 우린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엄마가 아빠보다 더 힘이 세고 네, 그런 시대죠. 초등학교는 남자 교사들보다 여자 교사가 많고 또 여학생들이 우수하고 무슨 뭐 머리가 좀 빨리 트니까 여자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한 청년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외치는 게 있어요. 우린 단 한 번도 권력을 누려본 적이 없다. 그건 그들의 솔직한 체험이죠. 네네. 그러니까 한 번도 청소년기 이후 사회생활 할 때까지 네. 우리가 위에 있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여성에 대해서. 네네. 근데 왜 우리 보고 가해자라 그러냐 자꾸. 우리 보고 착취자라 그러고 가해자라 그러고 심지어는 뭐 그래서 불리하니까 인센티브 주자 그러고 이러냐.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남성들의 정서죠. 네네. 그래서 뭐 그것이 뭐 100% 맞다고 볼 수 없겠지만 청년들이 적어도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는 있다. 예, 그래서 그걸 이해해주고 네네네. 그것들을 시정해 가면서 네. 그러면서 남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도시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좀 과잉 보호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통계로 나오는 게 첫 연애 시점이 너무나 느려졌어요. 과거보다 대학생들 중에 연애하는 애들이 연애 안 하는 애들보다 더 적고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럴까 봤더니 보호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지고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과잉보호. 아주 애들이 고등학생 2학년 이상인데도 부모님하고 잘 따라다녀요. 그게 전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요. 네. 과잉보호가 사랑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준다는 얘기는 인간으로서 대접하면서 네. 인간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요즘의 부모들은 조건부 사랑을 많이 하죠.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부모 입장에서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경쟁이. 네. 나중에 얘가 사회 나가면 치열한 경쟁에 노출될 텐데 대학교 좋은데 못 가고 좋은데 취직 못하면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럴 텐데 이거 안 되잖아. 네. 이거 부모들이 불안해 죽겠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철갑 갑옷을 만들어줘야 예, 예. 이 험한 세상 내놔도 살아남을 그렇죠. 텐데. 일단 무시 안 당하고 살지. 음,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불안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애들을 잡습니다. 공부하라고. 근데 이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실 어릴 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시키려면 부모가 가진 강력한 무기를 쓰게 되죠. 사랑. 사랑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사랑을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걸 조건부 사랑이라 그러는데 네. 심리학에서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존재 그 자체를 놓고 아낌없이 위해 주는 건데 네. 이게 잘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준다?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잉적으로 보호하죠. 나머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 통제를 하니까 옛날 부모들은 그런 강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굳이 보상하려는 노력도 없어요. 막 뭐 딴 거 사주고 막 챙겨주고 이런 것도 안 해요. 알아서 커 뭐 이런 게 컸는데 요즘에는 압박을 하고 막 이러는 대신에 그 대신 엄청나게 과잉 보호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쪽에서의 자유를 준다든가 좀 무분별할 정도로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부모한테 고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한테 머리 받고 덤비는 애들이 사랑을 받은 애들이에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아니 부모한테 머리를 막 들이밀고 막 싸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철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행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건강한 사랑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무의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들이받는 거죠. 막. 할 얘기 다 하고.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언제든지 사랑을 잃을까 봐 무섭고 네. 부모한테 버림받을까 봐 무섭고 무의식 깊이 있기 때문에 부모 말에 거역을 못 해요. 네네. 애들도 보면은 확실히 부모 관계를 딱 관찰해 보면은 네. 할 말 다 하고 부모한테 이거 해라 그러면 싫어 이런 애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입니다. 오히려. 무조건 말 잘 듣는 애들이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부모님한테 들으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렇죠. 그런 교육으로 건, 예의가 없다고 막. 그런 건 있었죠. 예. 그래도 옛날에도 꽤 대들었죠. 기본적으로. 많이 대들었죠 옛날. 네, 저도 부모님 말 잘 안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걸 하기가 힘들어졌다. 네. 왜?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덤빈다는 건 거의 꿈도 꾸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서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졌다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 젊은 세대가 하기야 그 부모님 눈치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많이 봅니다. 예. 예. 그 정서적 의존도도 심하고 예. 자립도 잘 못하고 음.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연애를 좀 못하게 만드는 데서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젊은 세대들의 참 그 문제는 어려서부터 완전히 공동체가 와야 된 상태에서 성장한 첫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세대나 그 세대 스님 세대만 해도 네. 어렸을 때 공동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네 노는 놀이 공동체라고 하는. 네네. 또래- 형 누나 그렇죠. 동생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또래들 간에 형성된 놀이 공동체인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마을 공동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글로리 같은 학교가 기본이지만 기분이라고요? 기본. 네, 설마요. 상당히 안 좋아요. 학교 분위기가 학폭 해결 못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더 글로리만큼은 아니겠지만 학폭을 하면 부모 싸움이 돼가지고 완전 확전된다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은 학교에서 서열이 딱 나눠져요.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이미 아이들을 키울 때 중학교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페로 등급이 정해진다고. 뭐로? 노스페이스로. 그 당시에 이제 노페가 유행했는데 네네. 노페를 사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싼 걸 하나 사줬더니 안 입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낮은 등급이라서 가면 오히려 등급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딴 걸 입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딱 보면 벌써 너희 집에 잘 사냐 못 사냐 부모님 뭐 하시냐 어디 사냐 뭘 가지고 있냐 네. 이런 거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요. 이게 어른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네. 그래서 가난한 친구들한테 배려하는 것도 많았죠. 예를 들면 도시락 못 사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정말로. 네. 그러면 친구들이 책상 모아놓고 같이 밥 먹을 때 밥 쭉 가운데 놓고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먹으라 그러고. 그런 학교의 분위기가 과거엔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서열이에요. 네. 아이들끼리 서열이 안 정확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어떤 폭력 행위나 가혹 행위나 따돌림 행위도 이 서열을 이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깡패가 옛날에는 가난한 집 애들이 깡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반항아들. 지금은 부잣집 애들이 합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게 더 글로리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더 글로리에 나온 가해자들 보면 백이 아주 든든한 빵빵한 집안 애들이잖아요. 당하는 애들은 백이 없는 애들,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일진이 사회랑 똑같아져요. 아 진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학교 서열과 지금 학교 서열은 지금의 학교 서열은 그 사회의 그냥 반영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거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도 서열 문화가 내려옵니다. 이런 관계에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네. 또래 이제 뭐 더 글로리에도 보면 이 가해자 아이들끼리 뭉쳐 다닙니다. 근데 걔네들 내에도 서열이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러니까 얘들도 사이가 안 좋아요 결코. 네네.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막 흩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청년들한테 친구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는 친구들이 많고 일단 친구 없는 청년들이 많고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있다 하면 언제적 친구냐?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네, 주로. 초등학교.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는 서열이 안 내려갔었을 테니까. 그때는 안 내려갔던 시절이에요. 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은 고등학교 친구가 많아요. 네. 좀 머리도 컸고 같이 그 낭만도 즐기고 나쁜 짓도 좀 하고 네네. 이랬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오래 갑니다. 네네. 평생을 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의 젊은 청년들은 중고등학교는 친구 없어요. 친구 못 사귀입니다. 네. 학교 분위기상. 있다 하면 초등학교 친구예요. 네. 있다면. 근데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서열이 문화가 내려가서 이제는 친구 없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대학 가면 친구가 생기냐? 네.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평생 친구 없이 사는 거예요. 뭐 가벼운 관계들은 있죠. 그러나 진짜 친한 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누구를 지향해서 합니까?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유명인을 지향하면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는 건 그러면 오히려 OTT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정도면 이미 야망이 있는 극소수일 테고 그러지 않은 나머지는 거의 자포자기적인 숫자적으로 그게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두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만 있었던 줄 알았던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한국에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학교에 안 오는 청년들 또는 학생, 청소년들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서열 문화가
밑에까지 내려가 버려서 학교까지 다 파괴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자라나면서 공동체 경험 전혀 없고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많이 입은 청년들이 많아요. 글로리 세대라고 할 만큼. 그러면은 학교 교과 과정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서로 조직 간에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 문화라든가. 그런 거 도입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뭐 이제 챗 GPT나 뭐 이런 AI도 나오는데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이 바로 옆에서 나오는데 굳이 네.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 모여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놀이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뭐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전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 들어갈 때 서열 의식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딱 거기서 벌써 갈라지는데 네. 우리 아버지는 검사야. 우리 아버지는 뭐야. 우리 집은 이래. 아 뭐냐 너는. 아이고 거렁뱅이네. 뭐 이런 식의 관계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네. 우리 때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본 적은 없단 말이죠. 뭐 친구 아버지가 얼마 뭐 잘 사냐 못 사냐 집이 잘 사. 그 나중에 알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친해진 다음에. 네. 근데 요즘에는 그거부터 벌써 다 조사가 돼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아파트 단지별로 서열이 매겨져 있어, 그룹이 매겨지는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화가 바뀌려면 사회가 바뀌어서 아니 근데 저는 갑자기 듣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네, 그 386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그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죄송하면 저희 선배거든. 바로 다 선배들인데 네, 저도 맞습니다. 어, 386이죠. 그렇게 학창 시절에 그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던 분들이 사회 주체 핵심 네. 멤버들이 됐는데 그리고 딱 그 자식들이잖아요. 네, 지금 네, 그 네, 자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갔고 이제 막 대학교 되고 거기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저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항 내지는 무릎 꿇음의 결과다.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파도에 휩쓸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말년에 네. 글을 쓰면서 그래 신자유주의에 우리가 너무 쉽게 굴복한 거 아니냐. 한국 사회를 보아하니 뭐 이런 이제 후회를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 파도가 워낙 강했어요. 네. 그게 한국 혼자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네네. 전 세계를 휩쓸었으니까. 레이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때 마침 사회주의권이 다 붕괴되고 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뭐 이제 희망은 없고 이건 영원할 것 같은데 이 체제가 미국 일극 지배 체제가 네네. 여기서 무슨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거부해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한국 사회도 그야말로 신자유주의가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모든 사회 운동이 퇴조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체주의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네네. 개인 주의가 능력 주의 개인주의 능력대로 다 뭐 판단받는 맞습니다. 그런, 네, 사회. 무한 경쟁, 개인 간 무한 경쟁의 시대, 뭐 그런 거 개인주의 시대 이런 게 열리면서 386들이 저항을 못 하고 있어 이제 무릎 꿇은 거예요. 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한국 사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386 세대는 그래도 과거의 공동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사회 정의에 대한 지향성이 있어요 좀. 그래서 지금 늙은 나이지만 네. 이제 60대가 되셨습니다. 이제 막 60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늙은 나이지만 뭐 네. 예를 들면 뭐 민주 세력을 지지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촛불 같은 게 있으면 거리에 나와서 막 싸운다든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도 그걸 막은 세대가 5, 60대, 4, 5, 60대입니다. 청년들이 처음에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청년들은 이 어른들 싸우시는 거 보고 노인들 고생한다고 우리가 나가자 해서 나온 거고요. 처음에는 노인들이 막았어요. 나이 든 중장년 세대가. A 세대는 사회정의에 대한 어떤 건 있어요, 좀 있기는. 근데 이제 한국 사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데 이제 책임이 있는 세대죠, 분명히. 네. 근데 젊은 세대는 아예 공동체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응답하라 1988 뭐 폭삭 소화수다 이런 거 보면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 우리 옛날에 저렇게 살았었지 사이좋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 추억이 막 새록새록 난다면 젊은 세대한테 그거 재밌었냐 어떠냐 그러면 그거 판타지 아니에요 이런. 완전 딴 나라 얘기네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꾸며낸 얘기죠. 젊은 세대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살 수가 있냐. 사이좋은 세상, 사이좋은 관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면서 이런 것 속에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무서운 존재고 이 세상은 잔혹한 곳이고 나 혼자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공정.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음. 내가 시험 치는데 불공정한 규칙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사회 심리학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선생님이 사회 심리학자 입장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기본소득을 깔자, 기본소득을 깔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제 나와서 기본소득이 정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지금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생존 불안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고 고립적 생존 불안이. 또 한 가지는 이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간 경쟁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못 견디는 사람들은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일단 기본적인 생존 문제에서 해방을 시켜주죠. 행정 불안에서. 사람들이 인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안 싸워도 되네. 뭐 안 죽네 안 싸워도. 그러니까 싸워야만 살 수 있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안 싸우면 넌 죽어. 싸워. 근데 만약에 안 싸워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안 싸우는 게 인간 본성이라고 봐요.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걸 좋아하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당들조차 가까운 관계에선 갈등이 없길 바라요. 누가 갈등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그런 불안한 상황만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도 또 한국인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일단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불안이 사라지고 그걸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웃들과 굳이 내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한마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그 기본소득은 누가 주는 겁니까? 결국 이웃이 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주는 거고 국가가 준다는 것은 이웃들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들이 나를 책임져 준다. 그랬을 때 이웃과 사회에 대한 태도는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이 세금 저항이 적은 이유가 바로 그런 보살핌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잘 나가는 뭐 이제 직업층입니다. 북유럽에서. 그러면 고소득층이니까 세금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60몇 %될 때도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자는 당연히 물어보죠. 화 안 나냐? 이렇게 세금 뺏기는데. 이 생각이 발상이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돈 한 푼 쓴 적이 없다. 국가에서 다 해줬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다. 이제 나는 그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았으니 내 돈을 딴 사람들한테 좀 쓰고 싶다. 그렇게 보장해 주는 쪽으로. 이게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이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도 이 엄청난 주거 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없다. 그렇죠. 오히려 세금만 더 나가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또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연봉이 좀 높은 직장인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50% 가까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적게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은 오히려 더 억울하죠. 뺏긴다. 나는 받는 것보다는 내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 뭐 유럽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우리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의 사다리가 다 끊겨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단순한 이제 그 기본 그 소득보다도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지방 그 분권 비슷하게 지방을 좀 활성화시키면 비용도 덜 들고 그 지방에도 또 직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뭔가 좀 인센티브를 좀 팍팍 주고 서울에 사는 건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니 좀 거기다 세금 좀 붙이고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좀 이렇게 좀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게 이제 기본사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은 기본사회의 일부분이고 일단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뭐 기본대출, 기본주택 뭐 등등이 들어가는데 기본 직업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청년들한테 직업을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기본 주택과 연동돼서 해결돼야죠. 반드시. 그러니까 기본 소득은 출발점이고 결국 기본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강의할 때 꼭 누가 그래요. 기본소득 좀 누가 일을 하냐. 그래서 내가 혹시 자본가세요? 그랬더니 그런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래요. 그러면 뭐 하세요? 그러면 직장인이래요, 그냥. 근데 왜 자본가 쪽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그건 자본가 입장이잖아요. 기본소득 좀 일 안 한다. 부려먹으려면 굶겨야 된다는 발상이거든요.
굉장히 나쁜 생각이죠. 예, 예. 이 인간을 배고프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일시키려고 하는 발상인데 저는 그거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거는 자본가의 입장이고 국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쫓기듯이 돈 없어서 일하는 건 사실상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데서 훨씬 떨어져요. 제가 볼 때. 생존은 보장이 된 상태에서 네. 직업이 이제는 자아실현의 그 어떤 장 또는 뭐 사회 공익적 활동을 하는 장, 그 삶의 의미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밥 먹는 수단이 됐을 때 직업이 저는 오히려 사람이 노동 의욕 같은 게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덴마크 같은 데가 노동 생산성이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한국보다. 근데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데 일을 안 하냐 하면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고 짧게 일하지만 한국인들은 길게 일하는데 틈만 나면 채팅하고 틈만 나면 사우나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강제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밥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일의 효율성, 능동성이 안 나오는 거고요. 네. 특히 AI 시대가 되면은 그런 단순 노동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창의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에는 배고파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행복해서 일하는 사람을. 네네. 그래서 저는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인간은 원래 노동을 강제로 강요하지 않는 한 나태한 존재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책도 쓴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저만 해도 기본소득 구호지면 책을 안 쓸 거냐 이제 씁니다. 네네. 더 좋은 책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몇 부 팔리냐와 이제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안 팔려도 좋아. 뭐 닭 10부를 팔아도 좋은데 이건 진짜 인류에게 필요한 책이야. 쓰겠죠. 지금은 그런 책 못 써요. 네, 좀 네. 팔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네. 좀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네. 판매에 대해서. 네네. 그 출판사도 그래야 먹고 살고.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질이 올라가는 거죠. 네. 사회활동의 질, 노동의 질 이런 게 올라가고 공익성이 강화되고 네. 그런 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 같은 심리학자는 그랬어요. 기본소득 같은 거 좀 일어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줘봐라 이거야. 조금만 지나면 다 회복된다. 잠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도. 네. 그 이유는 강제 노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쳐서 그럴 경우 일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지만 네. 일시적이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좀 자아실현의 가치를 찾아가는 존재이니 그거를 네. 믿고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젊은이들한테 기본소득 주면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페인들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많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그 친구들도 사회에 나와서 이웃들과 교류하고 네. 뭔가 의미 있는 평가도 받고 칭찬도 듣고 네. 그러면서 살아가고 싶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의 새 저작물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왜 우리가 편협하게 정의보다는 공정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공정에 집중하는 세대가 왜 이렇게 많이 출현하게 되었는가? 그 공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쏠림이 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같이 왜 그런 상황들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좀 해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 저희 이제 경제 유튜브 경제적 관심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인데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죠? 이 경제 쪽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기본소득은 출발점일 뿐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정말 저도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기본주택만으로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 어떻게 하면 부동산 문제를 국민들이 정말 걱정 안 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네. 집 하나는 자연히 주거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지 연구들을 좀 많이 해서 네.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과제를 맡기고 가시는데 만만치 않는 과제인데.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김태형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